무슨 깨끗한가? 청계천 평화시장의 무수한 영세 의류 피복 공장들.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주일에 거의 7, 80시간을 구두 계약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거의 7, 80시간. 월급을 제때 받은 적이 드문 여공들. 폭력과 폭언 속에서 피땀과 피로 재해 죽음으로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 나이 든 독자라면 기억할 만한 6, 70년대 광경이고 젊은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같은 영화에서 구경할 수 있는 장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노동 여건들이 일부 후진국에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통념은 의류업계에서 환상에 불과하다. 의류 제조업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노동 조건이 악화되었지 나아진 적은 없다. 대부분의 세계 시민들이 노예 같은 조건 아래 일하는 노동자의 손에서 나온 옷을 본인도 모른 채 입고 다닌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슬픈 진리다. 세계 규모의 의류 시장인 미국의 의류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이 된다. 중국. 물론 제3세계로부터의 저가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년 전에 비하면 노동자 수가 거의 30%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80만 명이 일하는 2만여 개의 의류 제조 기업체들이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 하면 상상하는 최첨단 기술 집약적 생산업체들일까 천만에다. 그 중에 75%는 미 노동부마저도 착취공장으로 분류한다. 착취공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에서조차 생계 유지 불가로 생각될 한 달 700달러의 월급, 지배인의 폭력, 폭언, 성추행,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영구적인 불안감 등이 그곳의 노동 환경이다. 이들 대다수가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온 여성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들이 이와 같은 조건을 왜 받아들이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마피아의 도움으로 통제되는 착취 공장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 내 노동자의 대다수는 최소한의 신체 자유를 잃지 않고 기아에 허덕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선진국 의류 운동화 판매 시장의 약 35%를 점유하는 제3세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여기야 할까? 제3세계 사람. 리바이스와 같은 유명 미국 기업체들이 대부분의 제조 부문을 옮기고 있는 저임금 노동력 착취의 천국 중국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세계 의류 생산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 저임금 노동력이 뒷받침하는 눈부신 성장은 중국의 관료 기업인 엘리트와 중국에서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천문학적 이득을 챙기는 미국, 유럽 대기업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그럼 옷을 만드는 직접 생산자의 몫은 어떨까? 구미 대기업들의 하청기업체들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국내 이주 노동자, 즉 가난한 내륙 지방에서 해안 지방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이주한 사람들.
일단 범법자인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불법 이주 노동자 못지않게 권리를 찾지 못한다. 과로사 사건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2002년 5월 13일치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둥성 아이난 인형 공장은 그 노동 여건을 잘 보여준다. 하루 16시간, 17시간 노동. 생활이 어려운 한 달 5, 60달러 정도의 월급, 2, 3달러씩의 월급 체불 관행, 노동자의 기숙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병영식 감시, 차별과 욕설의 난무.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해안 도시로 몰려드는 시골 처녀들이 1년에 한 공장에서 몇 명씩 과로로 죽는 것이 이상할까? 일년에 몇만 건이나 되는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하청업체 주인들과 지역 관료들이 뇌물 특혜거리를 유착된 중국 해안의 개발도시 상황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억만 리의 원기가 된 시골 처녀의 해골 위에 중국 권력 엘리트의 부가 축적되고 중심부 국가의 풍요는 지속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수백만 명의 미국 서구 한국 시민들은 일주일에 80시간 일하며 쓰러지는 중국의 20대 초반 여성들의 손에서 나온 세계적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닌다. 당신의 옷엔 저개발 국가 노동자의 피땀이 묻어있다. 중국 내 하청업체들이 왜 하필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달 7, 80달러의 현실적 월급을 밑도는 5, 60달러와 같은 기하 월급을 주는가? 기하 월급. 단순히 지들이 축복하려는 거 이외에 다른 게 있나? 인권운동가들의 항의에 대해 대만 한국 출신이 많은 하청업자들은 우리도 희생자라고 답하곤 한다. 서구 대기업의 희생자다. 월마트, K마트 등을 위시한 5, 6개의 주요 대형 소매업체들이 미국 의료 소매 시장의 7,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대형 소매업체가 부르는 대로가 값이라는 것이다. 대형 소매업체. 옷 한 개의 판매 마진 50% 정도를 매기는 대형 소매업체들이 서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유명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늘 염가를 강조한다. 자신들의 마진도 남겨야 하는 브랜드 메이커들은 하청업자 쪽의 공급이 과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급 과다. 그들에게 최저 가격을 강요한다. 결국 합청업자들이 직접 생산자라도 등쳐야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생산자라도 등쳐야지. 즉 세계의 소비 중심지인 선진국 시장을 거대 자본이 휘어잡는 한 세계의 생산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변부 영세자본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고, 영세자본, 주변부 노동자들은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세계 자본주의의 삐뚤어진 불평등 구조가 중국 여자들을 16, 17시간씩 일하다 쓰러지게 만든다. 파리 시내 나이키 광고. 세계적 착취. 그들은 50달러의 월급도 몇 달째 받지 못하다 죽어가지만 의류시장의 왕으로 군림하는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글래스는 1년에
4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이것이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쪽의 과로사가 다른 쪽의 천문학적인 소득, 이게 빈곤을 수출한다는 거야. 소득으로 이어지는 세계 의류 산업의 구조를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착취가 가장 심한 경우 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로 부분적인 성과를 쟁취할 수도 있다. 노동자와 소비자. 예를 들어 2년 전 착취공장 반대 국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뉴욕의 이민자 여성, 주로 중국인과 중남미 계통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몇 개월째 월급을 체불하고 근무 시간에 화장실 사용마저 불허하고 노조활동가를 악질적으로 탄압하는 하청업체가 결탁한 유명 브랜드 도나 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항의 캠페인 등이 벌어졌다. 생각이 올바르게 바로 차. 도나 카란을 상대로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항의 캠페인 등이 벌어졌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중심 사항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보이콧을 아예 걸콧. 보이콧이 아니라 걸콧. 보이콧을 아예 걸콧이라고 부르기로 하여. 야, 참신한데 걸콧. 세인의 주목을 끈 이 캠페인은 아직은 부당 노동 행위 저지와 희생자 보상 등 소기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착취공장 문제에 대한 서민들의 의식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 전에 중요한 이정표로는 유럽의 깨끗한 옷 캠페인이 1993년부터 나이키나 리복과 같은 주요 운동화, 의류,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행동강령 채택이었다. 물론 1990년대 중반에 나이키나 리복 등이 노동시간과 잔업시간, 노동자 행동에 대한 통제 등을 규제한 행동강령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받아들이긴 했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청공장 노동자의 근무 조건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면 나이키가 받아도 하청업체들이 지 맘대로 하면 끝이니까. 유명 브랜드의 본사들은 하청 공장의 행동 강령 수준에 대해 형식적 감시에 그쳤으며, 왜냐하면 지들이 가격 압박을 하는 주제 이런 거를 강요할 수가 없지. 유럽 시민들이 그 명칭조차 모를 무수한 하청 공장들이 과거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그대로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럽 시민단체들은 하청공장에 감사에 나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부당노동 행위, 노동자들의 대화금지, 노동자의 기숙사 외출 통제, 구타 체벌을 지적하여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다. 물론 생산현지에서의 독립적인 노동운동의 활성화야말로 부당노동 행위 근절의 첩경이지만 아직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현지에서의 노동운동. 착취가 난무하고 착취공장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후기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동자의 피땀이 묻지 않은 깨끗한 옷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와 거대 소매업체, 하청업체의 악행과
세계적 의류 산업의 희생자들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이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다니는 우리의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 바로 아는 것. 평화를 사랑한다면 달러를 팔자. 이건 뭐 말일까? 달러를 판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시작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 전쟁은 미국 침략에 대한 민중적 저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라크 침략. 후세인 독재 정권 아래 소외당해온 남부의 시아파나 후세인에게 오랫동안 박해받아온 공산당 지지자의 일부도 반 후세인이 아닌 반미 항쟁 대열에 합류했다. 반 후세인이 아닌 반미 항쟁, 이게 중요하고. 후세인이 만들어낸 기형적이며 억압적인 개발 독재 국가는 반민중적이지만 미국에 의한 재식민화와 석유자원의 약탈은 그보다 민중의 더 치명적인 역사의 막다른 골목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뻔히 알기 때문이다. 근데 미국도 후세인을 핑계 삼아서 이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라크인 입장에서 전쟁은 1919년 반영 독립운동 그리고 괴뢰 친영 왕권을 친영 왕권을 타도한 1958년 혁명의 계승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국제적 문맥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로화 전환은 이미 대세다. 세계각지에서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자는 운동이 본격화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다. 이라크는 어떻게 해서 부시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까? 걸프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에 의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후세인은 기본적으로 친유럽 연합적 대외 정책을 펴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 우호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한 무기 사찰을 순순히 받아주고 침략 개시 직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미국과의 문제에서 외교적 해결을 지향한다고 주장한 후세인 정권은 과연 도발적인 반미 정권이었을까? 그렇다면 침략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석유 자원의 획득과 중동에 대한 군사적 제패가 중요한 동기다. 그러나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라크는 2000년부터 석유 수출 등의 대외 거래를 모두 달러에서 유로화로 전환했다. 유로화로 전환했구나. 달러 통제권이 약화됐고, 이것은 다른 자원 수출 국가의 대외 거래화폐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준 결정이었다. 대외 거래. 러시아와 같은 석유, 가스, 목재 주요 수출국이 대외 거래의 상당 부분은 이미 유로화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제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도 달러 사용을 폐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달러 사용 폐기 검토. 최근에 북한이 달러 대신 유로화를 주요 대외 결제 화폐로 정한 것도 이와 같은 세계적 경향을 반영한다. 이라크가 달러를 배격한 바로 그 시점부터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유로화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이 세 미국이. 일개 제3세계 국가가 기본 통화로서의 달러를 팽개친다고 해서 미국이 군대까지 움직이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적인 유로화 강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러 남발이 뒷받침해주는 미국 경제가 일촉즉발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례 경상수적자 폭이 이미 국민 총생산의 5%에 이르며 국가의 재정적자가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미국 국민은 실제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3천억 달러. 미국 경제가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 파산하지 않은 이유는 달러 때문이고,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라는 거. 세계 최대 제국의 화폐인 달러가 세계적 기본 통화 위치를 점하고 있는 관계로 달러를 추가로 남발해 적자를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걸 유로화로 하면은 완전 파산하는 거지. 달러를 남발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거구나. 아직까지 세계에서 약 절반의 수출입 거래가 달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외환 보유고의 3분의 2가 달러다. 그러나 국제금융계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력 강화는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의 잉여소득을 크게 위협한다. 제국의 잉여소득. 사실 이라크가 선두에선 제3세계의 반달러 친유로화 반란은 이라크가 미국에게 1,000개의 알카에다보다 더 위험하다. 만약 달러가 유로화에 밀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20-30% 정도로 평가절하된다면 미국의 국채와 증권에 투자된 엄청난 외국 돈이 빠져나와 미국이 드디어 국가 파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라크의 유로화 선택이 미국의 침공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구만. 이라크의 유로화 선택. 미쳤겠구만. 미친놈이다. 최근 일각의 러시아 국제금융 분석가들이 쓰는 표현은 지금 이라크에서 달러와 유로화가 전쟁을 치른다. 달러와 유로화의 전쟁이군. 그러나 문제는 뉴욕과 프랑크푸르트, 파리의 금융가 사이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달러가 뭔지 유로화가 뭔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 시민들이 이유 없이 침략군의 폭격과 포화에 죽어간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달러가 맞지. 어린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 시민들이 죽어간다. 이 침략의 목적이 미국 헤게모니의 주축돌인 달러에 의한 세계 장악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면 침략자인 미국을 약화시키는 묘법은 무엇일까? 유럽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대대적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미제 침략에 대한 개인적 투쟁 방법이다. 대외 화폐를 유로화로 바꿔게.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몇 년 전까지 맥도날드 등의 미국 대중식당들을 기피하는 인구는 소수 골수좌파나 생태계 동물 보호운동가 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라크 침략 개시 시기와 같은 경우에는 약 20%의 젊은이들이 미국 식당을 일상적으로 꺼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제 맥주나 담배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불매운동의 결과로 맥도날드 등의 매상고를 약 10에서 20%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일각의 활동가들이 침략전쟁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달러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자, 달러를 팔자 라는 주제의 사이트에서 그들은 달러 사재기는 미국의 이라크 학살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학살에 의한 미국의 천문학적 경상수적자가 메워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억 달러어치의 미화와 국채가 외국에서 상당 부분 러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미화와 국채가 팔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채원들을 막아야 미국이 이라크와 같은 반달러 정권을 더 이상 징벌할 만한 재정이 없어진다는 것이 반달러 정권을 징벌한 거구나. 반달러 정권을 더 이상 징벌할 만한 재정이 없어진다는 것이 사이트 운영자들의 분석이다. 철저하게 자본화한 요즘 러시아의 젊은이들인 그 운동가들은 미제의 약세를 혐오하는 반전 정신뿐만 아니라 경제 감각에도 호소하고 있다.
또한 2003년 2월에 유로화에 비해 6%나 떨어진 달러로 사재기 해봐야 결국 본전도 못 본다는 것이 그들의 경고다. 현재 러시아 국민이 은행이 아닌 자택에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달러는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달러를 유로화로 바꾸자는 운동이 본격화된다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 침략에 대한 개인적 반대 의지를 전국적 규모의 달러 팔자로 표명해도 어렵지 않은 이유는 유로화로의 전환이 이미 대세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대외 거래의 40%가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과 이루어지는 거래는 8%에도 미치지 못한다. 외채 투자의 차원에서도 러시아는 미국이 아닌 독일과 프랑스에 종속돼 있다. 이것도 좀 문제 아닌가? 종합적으로 대유럽 의존성이 강한 데다 최근 미국 경제의 거품이 얼마나 큰지 언론 보도를 통해 눈치를 챘기에 이라크 침략이 없다 해도 러시아인들의 달러 보유 기피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났을 것이다. 침략 개시 이전에도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율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외환 보유고도 달러가 주를 이루는 데다 대미 수출 비율이 20%나 되니 달러 제국주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타격을 입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악화가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나 사회 전반 차원에서 미제 상품이나 달러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이 우리의 경우에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개인 차원에서 미국의 학살 전쟁에 재정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여행으로 외화를 챙겨야 할 때 어디서나 바꿀 수 있는 경화가 필요한 경우 달러가 아닌 유로화를 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당연히 달러로 바꿔가야지 같은 생각이 습관적으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해외 유학을 갈 때 영어권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도 이번 침략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나눠지지 않는 나라,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있지 않은가? 꼭 미국이나 영국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대미 종속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우리의 경제 구조야 당분간 어쩔 수 없지만 이라크 아이들의 피가 묻은 제국의 돈을 멀리 하는데 노력할 수 있지 않은가? 제국을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개인적으로나마 제국의 엄청난 범죄의 방조자가 되지 않을 수는 있다.